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행정법 2편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행정법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파악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좀 가르쳐 드릴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행정법 하면은 소송 유형이 4가지 정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해마루 판사님 책에도 잘 설명이 돼 있지만, 처음부터 그 사유형을 다 설명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인문강에선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다른 과목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가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것들,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절차가 쭉 진행되는지 그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제 행정법만 공부하시고 민사소송 같은 거는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민사소송에서 관할을 처음에 먼저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를 먼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관할을 지켜서,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을 모두 갖춰서, 그 다음에 본안 요건까지 갖춰서 승소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기판력이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관할이라든지 중복재소, 이런 어떤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것들을 먼저 공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만, 내가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장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는 분쟁 유형인 인류형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물론 이제 유형이 뭔지를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인류형이다 라고 해도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시작은 저희가 159페이지예요. 이 책 다들 가지고 계시죠? 법학입문 김해마루 판사님 공법책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PDF도 구하실 수 있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라는 거는 실제 시험을 종이로 치기 때문에 PDF로 공부하시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참고 정도로 뭐 보시는 거는 가능하시겠지만, 내가 위치 정보를 가지고 저장하는 게 기억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책을 꼭 구입하셔서, 그리고 책이 이렇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양이 아니에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고 실제 공법, 행정법과 헌법을 합쳐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조금 편하게 읽으실 수는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순서라든지 그런 거를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요것만 잘 따라오셔도,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더 이제 두꺼운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 푸시는 정도로도 충분히 국가시험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디자인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 159페이지 이 부분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소송 요건의 개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전체적으로 배울 게 바로 소송 요건이에요. 제가 가장 정상적인 하나의 사례 유형을 가지고 소송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왼쪽 밑에 보면은 소송 요건의 개념이라고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렵고 법학 용어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머릿속에 좀 많이 집적을 시키셔서 내가 추론해보는 어떤 귀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아요. 처음에 개념이 안 와닿는데 이걸 막 외우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송 요건이란, 그래서 뭐 litigation requirement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지? 영어도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런 게 평소에 혼자 공부하시면 잘 이해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례도 보면은 오른쪽 위에 도롱뇽 판결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아마 우리 사법 역사상 단 한 건만이 존재하는 그런 진짜 괴기한 사건일 거예요. 물론 이제 굉장히 이 도롱뇽 소송을 천성산을 지키자는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법적으로 이런 절차를 이용하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취지를 제가 혐오하거나 훼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런 걸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도롱뇽도 소송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하면 정상적인 게 머리에 자리 잡기 전에 도롱뇽이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는 어디를 먼저 보냐면 159페이지 밑에 소송 요건의 국면, 이 부분도 보지 않을 겁니다. 법원, 관할이라든지 재판 같은 건 마지막에 볼 거예요. 재판권 같은 거. 저희는 어디부터 보냐? 160페이지.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160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가면서 제가 책을 통째로 외우는 방법이라고 해서 영상도 많이 올려뒀고, 특히나 폴더 개념을 이용했을 때 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폴더를 한번 보면은 당사자 폴더, 심판 대상 폴더, 기타 폴더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져 있고, 그죠? 그다음 당사자 폴더 안에 보니까
당사자 능력이라는 1번 폴더가 있고 2번 폴더가 당사자 적격이란 말이 있어요. 일단 말이 엄청 어렵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기타에 보니까 1번의 폴더가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 2번 폴더가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에 소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폴더가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머릿속에 세 가지 폴더가 존재하고 1번 폴더 안엔 다시 두 개, 그 다음에 3번 폴더 안에 다시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체계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는 어느 과목, 어떤 종류의 책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서 번호를 조금 매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도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소송 요건은 판단을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시험 공부에 조금 주된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 영상을 시청하실 거기 때문에 시험에 한정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번, 심판 대상의 1번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바로 심판 대상이에요. 내가 시비를 걸 수 있는 대상이 맞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 게 당사자 부분이에요. 근데 당사자 능력은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그 다음에 시험에도 이런 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 폴더에서 두 번째 거 바로 당사자 적격이라는 폴더의 2번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 다음 당사자 적격은 우리가 소송은 지난 시간부터 해오고 있지만 원고랑 피고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은 다시 두 개로 나누면 뭘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원고 적격과 공격하는 사람, 그 다음에 피고 적격, 방어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당사자 적격 밑에다 줄을 조금 쳐두시거나 아니면 조그만 글자로 적으시면 좋겠어요. 원고 적격 더하기 피고 적격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검토하는 게 기타 부분의 1번입니다.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옆에다 이꼴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이꼴. 이꼴이라 적어주시고 이거를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 물론 여러분들이 현재 설명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이라든지 다른 소송을 혹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권리보호 이익 내지는 권리보호의 필요, 이런 것들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우리가 조금 달라요.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행정소송은 우리가 김해마루 판사님 책에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몇 페이지였냐면은 79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사건에 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행정의 적법성을 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즉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만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소송에서는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말을 쓰질 않아요. 뭐도 있어야 되죠? 행정의 적법성도 통제할 필요가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그냥 뭉뚱그려서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기타 부분의 1번,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 부분이 소의 이익이라고 옆에다 꼭 이꼴 치고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또 조금 더 봐주셔야 되는 게 뒷부분에 가면은 원고 적격 내지 피고 적격, 이 부분과 방금 말했던 소의 이익을 합쳐서 원고 적격 내지는 뭐 당사자 적격 이렇게 넓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김해마루 판사님 책도 이제 그런 견지에서 쓰고 있는데, 이유는 우리 행정소송법의 조문이 이 원고 적격과 협의의 소익을 엄격히 구별을 하질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서 설명이 조금 어렵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원고 현재 단계에서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원고 적격이라고 했을 때는 좁은 개념도 있지만, 즉 세 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개념도 있지만 대상 적격, 원고 적격, 소의 이익 할 때 이때 원고 적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고 적격과 소의 이익이라는 두 번째, 세 번째를 합쳐가지고 그냥 원고 적격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구나 라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기타 부분의 2번, 바로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에 소제기를 해야 할 것, 이겁니다. 이 부분 옆에 이꼴 해두시고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다. 우리나라의 말과 그 다음에 중국말 또는 영어는 어순이 좀 다르죠. 그래서 소 제기 기간을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어순을 바꾸면 바로 제소 기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타 부분의 2번에다가 제소 기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공부에 대한 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야, 이윤규 변호사 설명을 들으니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야, 강의가 좋은데? 그냥 쭉 들어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스톱해놓고 머릿속으로 되새김질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머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또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식들을 압축을 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머릿속에 지식이 한 번에 바로 꽉 차버리고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일정 부분 공부가 되시면 되새김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방금 내가 뭘 배웠지? 뭘 배웠는지 전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몇 개를 배웠지?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뭘 했죠? 바로 소송 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이번 시간에 할 전체적인 내용이 소송 요건인데 제가 그 중에서도 소송 요건을 검토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대상 적격이었어요. 첫 번째는 대상 적격, 두 번째는 당사자 적격, 그 다음 세 번째가 협의의 소외 이익, 소외 이익이라는 거, 네 번째가 제소기간, 그쵸? 우리가 김해마루 판사님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서랑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당사자랑 심판 대상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 책은 이제 우리 법조문 순서에 따라서 쓰시다 보니까 이게 당사자 적격이 먼저 나오고 심판 대상이 나중에 나오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순서는 심판 대상부터 먼저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갈 페이지가 161페이지가 아니에요.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주화인마에 빠지실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공부를 그만두시고 술을 드시러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지난 시간에 이제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는 했죠.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넘어올 거고요. 지금은 바로 167페이지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66페이지네요. 166페이지. 제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가 있는 게 164페이지에 가장 큰 개념이 나와 있는데 공법 분쟁의 4가지 유형이다. 바로 사유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밑에 회색 글씨가 나와 있어요. 우리 서울대 법과대학 로스쿨의 박정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행정법의 역사적 숙명적 과제인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의 문제를 보세요. 대상 적격, 원고 적격 이 순서로 보시죠.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실제적 분쟁을 유형화하는 데 있다. 그래서 실제 박정훈 교수님께서 논문을 발표하셨고 그에 따라서 이제 행정법의 어떤 난제 같은 것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인식의 장을 마련을 해주셨는데 이 책도 그런 견지에서 서술이 돼 있고 굉장히 좋은 서술 방식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6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처분의 사유형에서 이제 어려운 말들이 막 나와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한 공부를 하신 건 좋지 않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좁게 가장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뭘 공부할 거냐면 오른쪽에 나오는 167페이지에 제1유형 침익 처분이라는 걸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가 단어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국민이 국가랑 국민을 두 개로 나눠서 조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움집을 짓고 옛날 신석기 시대부터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야 우리 전체의 이익을 조금 다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회 계약이라는 걸 맺고 그죠? 국가가 태어나게 됐죠. 이 국가라는 거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죠? 공동체 전체 그리고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의 존재 근거가 국민의 합의, 이걸 바로 헌법이라 그래요. 이 헌법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헌법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헌법은 두 가지 가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동체 자체와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침익 처분이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침해, 이익 이렇게 좀 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자어가 어려울 때는 어떤 한자어를 압축한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말이 좀 쉬워지거든요. 침익 처분이라고 할 때는 침해, 이익이라고 하면 됩니다. 침해라는 말은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익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익은 뭐다? 바로 행정, 그리고 행정보다 높은 헌법. 헌법이 봉사하는, 즉 헌법의 존재 목적인 국가와 국민, 그 중에서도 국민의 이익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한다. 근데 침익 처분이라고 하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그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처분을 말을 해요. 그런 게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현대 자유주의에 사시기 때문에 아마 침익 처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법의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16세기 절대왕정 있죠. 그때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절대왕정이 있고 이후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후에 조금 이제 행정과 국민의 어떤 이익들이 조화되는 현대사회로 넘어왔는데 행정의 우리 국가 권력을 통제한다는 측면이 나오기 시작한 때 이때부터 행정법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익 처분이라는 게 가장
처분에 있어서 원형적인 형태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옛날에 절대 왕정이 돌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바로 내가 상비군과 그 다음에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징수하는 제도. 그 두 가지가 이제 있었다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두 가지 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사회가 지금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서. 하여튼 절대 왕정도 결국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세와 그 다음에 자금이 필요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느낌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내가 사람의 세력과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 역사상 침입 처분이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뭐냐면 군대 오라는 병역 처분, 그 다음에 돈을 내라는 납세 처분. 물론 이제 여성분들이 보실 때는 병역 처분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납세 처분이 조금 더 와닿으실 수도 있겠지만 남성분들은 바로 병역 처분이 와닿으실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국가에 있어서 적어도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에게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처분이고, 그 다음에 헌법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엄격하게 이 부분은 꼭 지켜줘야 돼 라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리 중에서도 신체에 대해서, 즉 군대에 막 강제로 오게 한다든지 처벌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법리가 조금 더 많이 형성이 돼 있죠. 뭐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것들, 군대 안 오면 처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납세 의무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이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돈을 뺏어갈 수 있다고 해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양대 산맥의 형성이 돼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침입 처분이라고 함보다 여러분들이 바로 와닿지 않으시면 어제 받았던 뭐 부가세 고지서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고지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뭐 국가에 하여튼 뭔가 돈을 내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니면 과태료를 내가 내게 됐다든지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이래서 이런 것들이 다 침입 처분에 해당한다. 국가가 뭔가 나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중에 일부를 가져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침입 처분이고, 이게 가장 행정소송의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거를 모델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김해마루 판사님께서 드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약간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상 혀가 좀 짧게 잘 안 돌아간 날이 있죠,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김해마루 판사님 책에 보면 지금 167페이지에 20152 44295 판결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김해마루 판사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시냐면 이 사건 번호 보는 법도 지금 책에 나와 있거든요. 몇 페이지냐면은 뒤에 어디 나와 있더라? 한번 볼게요. 잠시만. 여러분들 이거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바로 안 찾아지네? 어디 있더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요게 두자가 바로 행정소송 사건 번호예요. 그래서 9 이게 1심, 누가 2심, 두가 3심이에요. 그래서 2015년 두 44295 사건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이 행정소송 사건이라는 걸 봐주시면 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제가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자본이라든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선물 세트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빵도 들어있지만 사탕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고객한테 그 사탕, 여기 캔디라고 나와 있는데 사탕과 빵이 같이 든 세트를 팔았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한 사고 난 다음에 4일쯤 지나가지고 본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야, 유통기한이 지난 거 팔았는데 너희 가맹업주가 이거 보상해라. 고객님 죄송합니다. 가져오시면 환불해 드릴게요 이랬는데, 환불하는 게 필요 없고 100배로 물어달라 그랬어요. 이게 3만 원짜리면 얼마를 물어달라 그랬다? 300만 원을 물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도 조금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야, 3만 원짜리 사갔는데, 그리고 캔디 같은 경우에 이게 유통기한이 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지금 이게 3달 정도 지난 사안이거든요. 어쨌든 좀 깨름직하긴 하고 이런 걸 팔았다면 문제는 되겠지만 뭔가 약간 이상해. 그래서 가지고 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가맹업주한테 얘기를 했겠죠. 이 억울한 분. 사실 판 적이 없거든요, 이분은. 그랬는데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반품 처리를 다 했는데 나 판 적 없다. 그래서 그분한테 나한테 연락 달라고 해라. 한번 만나자고 해라. 근데 그분이 또 만나기를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맹업주는 되게 지금 당황스럽죠. 나는 본사에서도 경고도 먹고 막 철 지난 거 팔았으니까 유통기한, 그죠? 나는 판 적은 없고, 근데 상대방은 돈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100만 원은 300만 원 안 줬겠죠, 본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뿔따구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신고를 한 거예요. 뭘로 했냐면은 지금 이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된 사안인데,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먹을거리를 팔았기 때문에 이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되면은 형사처벌도 받게 되고 행정처분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음주운전하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죠.
면허도 정지되고 또는 취소되고 그다음에 음주운전죄로 처벌도 되죠. 그죠? 벌금 같은 것도 나오죠. 내지는 감옥을 간다거나.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세 가지가 동시에 문제된다는 걸 항상 좀 기억을 해두세요. 첫째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생길 수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면 국가는 나한테 두 가지를 가지고 제재를 할 수가 있다. 행정적인 어떤 제재, 그 다음에 형사적인 제재.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제재랑 형사적인 제재가 구별이 잘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쉽게 구별하는 법이 뭐냐면 법원에서 통보가 날아와서 뭔가 나한테 감옥을 오라든지 돈을 내라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형사적인 제재라고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물론 경찰서장이 직접 처분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국가의 모든 형벌권은 판사가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외에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가해진다. 과태료는 누가 과하는 거죠? 여러분들 법원에서 과태료가 날라오진 않죠.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제재다라고 기억을 조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내가 우리 관청,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 날라왔다. 이런 건 형벌이 아니에요. 즉 판사가 내보내는 게 형벌. 그래서 국민한테 하는 불이익이 형벌. 판사 이외의 기관이 하는 게 일단 행정벌이다. 이렇게 좀 나눠두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일단 방금 걸 조금 정리해보면 내가 잘못하면 민사적인 벌, 그 다음에 형사적인 벌, 행정적인 벌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내가 물건을 잘못 팔았으니까 세 가지 소송을 동시에 걸리겠죠.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위자료를 포함한 불법행위 소송 또는 채무불이행 소송, 손해배상 소송 그 다음에 행정청에서 나한테 처분 내려와요. 뭐가 내려오냐면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와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15일 동안 제과점 영업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그 감각을 어떻게 좀 기르시는 게 좋냐면 남의 일을 내가 볼 때는 내 일처럼 와닿지가 않는데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세를 내요. 근데 그 중에 절반 동안은 장사를 하지 말래요. 엄청나게 치명적인 나한테 진짜 타격이 오겠죠. 이런 느낌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생생한 느낌. 그다음 세 번째로 뭐가 나온다? 일단 형사적인 어떤 벌금이라든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사안은 그 중에 내가 뭐에 대한 소송 사안이다? 바로 행정소송 사안이고 민사 같은 경우는 가, 나, 다 사건 번호가 이렇게 붙지만 행정소송은 구, 누, 두 형사소송 고, 노, 도라고 붙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 사건이니까 행정사건이겠죠? 그죠? 우리가 또 공부하고 있는 것도 행정법이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침익 처분을 당했어요. 무슨 처분을 당했어요?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헌법상 재산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권을 박탈을 당하는 또는 제한을 당하는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처분을 받는 게 바로 가장 전형적인 침익 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대해서 무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배우셨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내가 처분을 받은 지 90일이 아직 안 지났다 그러면 변호사는 보통 무슨 소송을 권유해 준다? 이럴 때는 취소 소송을 권유를 해줘요. 취소 소송. 근데 내가 아직이 아니라 벌써 90일은 지났다. 아직 1년 내긴 한데 90일은 많이 지난 것 같다. 이럴 때는 보통 뭐를 한다? 물론 1년이 지났어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는 보통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실제 무효 확인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잘 좀처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소기간 90일이 지났다고 하면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90일이 지나면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뭘 제기하는 게 가장 원형적인 형태다. 90일 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일단 판사님들이 사건을 받을 때는 사건의 명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리면 손해배상 소송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이때는 이혼 소송이 되겠죠. 내가 지금처럼 나에게 온 침익 처분을 취소할 때는 소송 이름을 어떻게 붙인지 아세요? 소의 이름을? 바로 무슨 처분에 대해서 내가 뭐를 구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뭐 해준다 그랬어요? 취소 소송 제기합시다 의뢰인님 이렇게 한다 그랬죠. 바로 이 사건에서는 영업정지, 취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 의소 이렇게 이제 사건명이 붙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원형적인 소송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되새김질을 하시면서 불이익 처분이 왔을 때는 최소한도 내가 90일 내에 처분서가 날라온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날라온지 몰랐지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제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점을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실 거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침익 처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쭉 넘어가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233페이지예요. 233페이지.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그
159페이지, 16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제가 항상 어떤 소송에 대해서 이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즉 적법한지를 판단하려면 순서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처음으로 보는 게 다시 한번 대상 적격, 즉 처분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원고 적격이 있는가. 세 번째는 협의의 소의 이익을 갖췄는가. 네 번째가 제소기간이 있는가. 제소기간 너무 쉬워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가장 처음으로 봐야 되는 거는 233페이지다. 그래서 처분 등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예외적인 것들, 어려운 말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보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들 보지 마시고 우리가 234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김혜마루 판사님께서 처분의 4요소라고 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형광펜을 칠해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폴더가 처분 개념, 처분의 4요소, 그 다음에 행정청의 행위, 구체성, 집행성, 참고는 살짝 넘어가고, 그죠? 그 다음 공권력 작용,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서 조금 가피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특히나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의해 두실 부분이, 민법에서는 우리가 계약과 단독행위라는 개념을 써요. 내가 뭔가를 제안했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즉 승낙을 했을 때 제안을 받아들이는 걸 계약이라고 하는데, 행정청과 나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우리가 99.9%는 뭐다?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한테 뭐를 하라 또는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라는 게 이따가 배우겠지만 하명이라고 그래. 하명. 돈을 내세요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지방세 얼마를 무슨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고지서가 3단으로 접힌 게 이렇게 쭉 날라오죠. 그죠? 받아보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말고 뭔가 국민한테 좋은 걸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이 아시는 허가라든지 뭐 특허라든지 인가라든지 면제라든지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큼직하게 일단 접근을 해주세요. 행정청은 나한테 하라라고 하거나 명령하거나 또는 허락해주거나, 명령과 허락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볼 때 가장 크게 이루는 요소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35페이지에 공권력 작용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처분이란 뭐다? 바로 이번에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작용이다. 여기 일방적 밑에다 줄을 딱 쳐놓으시고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단독행위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단독행위예요. 계약이 아니라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나보고 하라, 허락하거나 명령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허락, 명령이라고 적어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오시면은 행정청에 행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 사안이고, 행정청이 아닌데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봐주셔야 되는 거는 구체성, 집행성인데 현재 이 부분은 헌법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넘어갈게요. 나중에 한번 헌법 할 때 제가 똑같은 책이니까 그죠? 이 부분 넘어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현재는 여러분들이 뭐를 조금 가피를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234페이지 처분의 4요소에 2번, 3번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다가 살짝 플러스를 해주세요. 우리 김혜마루 판사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안 적으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개념 요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행정소송은 제가 아까 절대왕정 시대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국민의 권리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도 통제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즘 뭔가 정부가 조금 이거 이상해,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이 이상해, 이럴 때 어떤가 하죠? 뭐 국민신문고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개진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행정, 이거를 법원의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불만을 제기하는 게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옛날에 처음에 행정소송이 생겼을 때는 거의 국가에 대해서 시비를 못 걸었어요. 느낌이 안 오시나요? 세종대왕님한테 갑자기 찾아가서, 또는 세종대왕님 너무 인자하고 누구라고 해볼까요? 우리가 연산군한테 찾아가서 갑자기 전하 이러면서, 이제 왕일 때 전하의 어떤 행동은 폭정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목이 댕강 날아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국가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많이 못했어요. 이때가 우리가 나왔던 이론이 뭐냐면은,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말고 전체 중에서 다만 시비를 걸 수 있다면 뭐만 시비 걸 수 있다? 국민들의 어떤 권리나 의무,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대해서만 시비를 걸어라. 나한테 대해서 많이 터치를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관습법으로 남아있고, 이게 처분의 개념으로 정립이 돼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전히 좀 갈 길이 멀긴 한데, 이 개념을 중심으로 처분
행정소송의 대상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게 판례의 관습법이고 이게 거의 이게 60년 넘어가지고 좀 굳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훌륭한 어떤 정치가가 되신다든지 내지는 또 판사가 되셔가지고 이런 법들을 조금 더 국민 친화적이고 국민의 이익을 조금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흐름을 만드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현재 있는 법을 공부를 잘 해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동영상을 중지하고 막 야 이런 국민을 신경 안 쓰는 이런 법이 어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틀이 그렇다는 거고 이 틀 바깥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이 현재도 굉장히 많이 있고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 판사님들 또 입법부에 계신 분들이나 학자분들이 많이 이 틀을 벗어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그래도 알아야 되는 게 뭐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것만 우리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만 기억을 해두세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것, 그게 아니라 어떤 행정청 내부적인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실적인 행위들, 여러분 사실적인 행위라는 게 개념이 잘 와닿진 않으실 텐데 우리가 행정행위라는 거는 하나만 조금 더 적어두시면 뭐냐면은 234페이지 위에다 별표 치고 하나 좀 적어놓으세요. 말로 하는 게 행정행위야. 말로 하는 게. 직접 와서 어떤 경찰이 내 수갑을 채웠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서울시청 앞에 광장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서울시청 앞 광장을 지나려고 하는데 제지를 했다. 못 가게. 바리게이트를 쳤다. 이런 건 뭘까요? 이런 거는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려운 개념이 지금 또 하나 나왔는데 행정행위랑 사실행위는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은 뭐다? 누군가 나에게 점잖게 말로 하면 그걸 행정행위라고 하고 명령이나 허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손을 써서 뭔가를 했다. 그런 거는 사실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본 국가행위가 입법, 행정입법, 행정청걸 보면 그 다음에 행정행위, 사실행위, 내부행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행정행위만 시비를 걸 수 있다. 뭔가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작용 중에 일부만 소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야, 그래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헌법소송으로 갑니다. 헌법소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있으면 안국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처분의 4요소라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지금 구체성과 집행성 그 옆에다가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것일 것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이 복습용으로 보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최협의의 행정행위일 것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즉 하명이라든지 허가, 특허, 인가, 그 다음에 면제, 대리, 그 다음 공증, 확인, 통지, 수리 이런 10가지 개념들 있죠. 최협의의 행정행위라 그러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런 것들만 소송 대상이 되고 행정입법이나 행정계획, 내부행위 같은 것들은 소송의 대상이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내부행위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표창 감경의 효과가 있는 어떤 경고 처분, 불문 경고 처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행정입법 중에는 구속적인 행정계획, 행정계획 중에 구속적인 행정계획, 행정입법 중에는 처분적인 행정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돼요. 그 다음 사실행위 중에는 단전, 단수 조치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행정소송이 대상이 된다. 이거 방금 부분은 너무 어려우니까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현재 아셔야 되는 건 뭐다? 행정소송 대상이 굉장히 좁지만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다? 헌법소원으로 간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처럼 관할이 나눠지는 걸 관할을 반으로 탁 쪼갰다라고 그래서 관할의 이분화, 관할의 이분이라고 한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나가면서 언급을 좀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다음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처분성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거든요. 무엇이 처분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곱씹어보면서 뭔가 되새김질 하면서 넘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정리하기 조금 어렵죠.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버려서 머리 하나만 딱 남긴다면 뭘까요? 나에게 명령하거나 말로써 허락해 주는 것. 말로써 명령하거나 허락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즉 침익 처분의 일종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정도만 머리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1페이지 원고 적격입니다. 물론 다음에 보시면 아까 당사자 적격 일부를 이루는 피고 적격이 226페이지에 나오지만 피고 적격을 잘못 하는 경우는 좀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고 적격을 먼저 볼 거고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고 적격을 보면은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봐두셔야 되는 거는 아까 김야마루 판사님 책이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쓰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원래 의미의 원고 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을 합쳐서 쓰시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221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221페이지의 제목인 원고 적격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소송 유형 중에 소송 요건 중에 160페이지에 나오는 당사자 적격 안에 있는 그 원고 적격 작은 의미랑 즉 당사자 적격과 기타 부분의 1번을 합쳐놓은 의미다 라고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원고 적격을 따지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침익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적격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시험에도 전혀 나오지 않고 실무상 이게 문제되는 경우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현재는 뭔가 두 번째 단계는 문제 삼지 않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현재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게 협의의 소익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22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김해마루 판사님 책에는 원고 적격 안에서 다루고 있다. 왜 그렇냐면 이게 행정소송법 221페이지에 12조가 나오는데 요게 모든 개념을 포괄을 좀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 이게 일부에 좀 프랑스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224페이지 나오는 처분 등이 이미 소멸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포함 표시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포함 표시 이렇게 해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꼭 적어 놓으세요. 그 중에 하나의 예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의 사례를 떠올려 볼게요. 나는 유통기간이 지난 캔디를 판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당해서 영업정지 15일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불이익 처분, 침익 처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소장을 접수하면 변호사 상담하고 소장을 접수했는데 이미 2주는 지나요. 법원에서 나한테 통지가 날라오는 거는 거의 한 달 지나야 날라올 거란 말이에요. 소장을 접수를 하고 나서도 변호사 찾아가는데 하루, 그 다음에 변호사가 소장 쓰는데 하루 아무리 빨리 써도 일단 법원에서 연락 주는데 한 달 정도로 잡으면은 이미 나는 영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죠. 근데 나는 왜 법원에 갈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처럼 처분이라는 걸 취소하려고 법원에 갔는데 이미 처분이 죽었어요. 처분 취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처분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이미 15일 동안만 살아있는 처분이에요. 영업정지 처분은. 근데 이미 죽었어요. 그럼 나는 이미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할 필요가 없겠죠. 취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느냐. 제가 이 단원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너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지 대상 적격이 있는지 그다음 너가 처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인지 원고 적격이 있는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뭔가 너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 판례상으로는 한 11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안이에요. 처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간이 지났을 때는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를 못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안에서 원칙적으로는 판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각하 명령을 내립니다. 각하 명령이 아니라 말을 잘못해 각하 판결을 내려요. 제가 뭔가 하명한다는 의미로 명령이라는데 정확한 명칭은 각하 판결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처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소해달라 그러면 판사님이 내가 취소할 필요 없는데요? 이미 처분이 죽었는데요? 15일 동안만 살아있을 수 있는 처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이게 바로 각하 처분이거든요. 각하 판결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영업을 해보신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 영업은 보통 이렇게 돼요. 갈수록 세져요. 처음에 내가 불량식품 팔았어요. 그 다음 처음에 15일이 나왔어요. 두 번째 걸리면 30일이 나와요.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해요. 세 번째 나오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영업 취소가 나와요. 영업 취소. 내가 지금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제과점 영업을 아예 못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전과가 있으면 있을수록 전과라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전과가 있는 사람은 갈수록 형이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현재 15일 동안 영업을 하고 싶다 해서 취소를 한 게 아니에요. 취소를 내가 그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혹시나 앞으로 내가 두 번째로 진짜로 내가 깜빡하고 불량식품을 팔았어요. 유통기간 지난 걸 팔면 뭐가 된다? 앞으로 나는 사실은 한 번밖에 잘못 안 했지만 두 번째로 잘못한 걸로 행정청이 처벌해요. 30일 동안 영업정지가 나온다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내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죠. 취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김해마루 판사님 책에도 지금 224페이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원칙의 2번에 보시면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 예시를 설명을 드릴게요. 원칙적인 예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처럼 지방의회 의원님이 원래 내가 올해 말까지 임기가 있는데 제명을 당해버린 거예요. 난 잘못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근데 실제 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범죄를 안 저질렀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때 내가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법원에 갔을 때는 한 해가 지나버렸어요. 판결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3심까지 지나면 1, 2년 걸리거든요. 빨라도. 그래서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미 나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난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가 없죠. 취소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기간이 지났을 때 원칙적으로 내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냥 각하 판결을 선고한다. 두 번째 예시는 내가 건물을 진짜 제대로 딱 건축법 규정대로 맞게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가에서 이거 약간 위법한 건물인데요?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철거를 하래요. 근데 내가 버텼어요. 근데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이제 버티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철거가 됐다. 뭐예요? 소송에서 이겨도 내가 시정명령이라 그러는데 시정명령 위법하다 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겨도 이미 내 건물은 죽어버렸죠. 건물이 이미 부서진 철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를 진행할 이익이 없어요. 이때도 각하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유 중에 해당하고 1번하고 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처분의 효력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랑 조금 비슷한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내가 고등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어요.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이때 내가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여기 내가 이미 대학에 진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고등학교 돌아갈 필요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죠. 이때도 원래는 퇴학 처분 취소를 구해도 각하가 돼야 되는데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때도 이제 소액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예외를 제가 같이 설명해드린 바람에 좀 헷갈리셨을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방금 했던 말들을 요약해보면 뭐가 되나요? 기존의 걸로 돌아갈 수 없을 때 방금 세 가지 예시를 들었죠. 그냥 지방의회 의원과 그 다음에 건축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영업정지, 그 다음 두 번째가 건축, 세 번째가 퇴학. 이렇게 제가 좀 이해하시기 쉽다고 생각한 예시 세 개를 들어드렸는데 세 개를 요약하면 뭐였어요, 여러분들? 되새김질을 하면 뭔가 내가 대상 적격도 있고 원고 적격이 있어도 과거로 뭔가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 처분을 취소했을 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돌아갈 수 없으면 뭐가 된다? 각하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안. 뭔가 앞으로 내가 전과 때문에 더 센 처분이 나올 것 같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명예에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받는다. 아까 그게 퇴학 처분 받은 사안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영업정지로 인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영업정지나 다음에 한 번 더 받으면 영업 취소가 될 때 이런 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점 기억을 꼭 해두세요. 여러분들 어려우시면 그냥 과거로 못 돌아가는 상황이면 소송 제기도 의미가 없어라고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224페이지 예외는 너무 어려워요. 현재 여러분 단계에서는. 모르셔도 정상이니까 넘어가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소송 요건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여기는 조금 책을 제가 페이지를 앞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뒤구나. 제소기간이에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은 241페이지예요.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조금 정리하면서 다져보면서 넘어갈게요. 내가 침익 처분을 받았다. 침익 처분이라 할 때 침익 처분의 예시는 두 개를 말씀을 드렸죠. 국가가 말로써 하는 명령이거나 돈내 군대와 또는 허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허가는 물론 침익이 아니에요.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일부 기간 동안 멈출 때 우리가 바로 두 번째 사안을 하고 있죠. 그죠? 너 지금 빵 팔아도 돼 이렇게 허가를 해줬다가 15일 동안 그걸 뺐잖아요. 그죠? 이것도 침익이겠죠. 그죠?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처분은 말로써 하는 명령이거나 허락인데 허락을 도로 물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지만은 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침익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원에서 진짜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리기 전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국가의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님의 숫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진짜 소송을 할 사건인지 좀 가린다 그랬죠. 그래서 총 4가지 단계로 가리는데 첫 번째가 대상 적격, 두 번째가 원고 적격, 세 번째가 협의의 소익, 그 다음 네 번째가 제소기간인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즉 불이익한 처분을 다툴 때는 대상 적격은 문제가 되지만 원고 적격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협의의 소익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문제가 조금 된다. 건물이 철거당했다든지 이미 내 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럴 때 그죠? 네 번째가 지금 볼 제소기간입니다. 241페이지에 나와 있고 지난 시간에 조금 했죠. 기본적으로 뭐다? 뭔가 처분 통지서가 나한테 날아왔어요. 나 지방세 내기 싫어. 영업정지 15일 하기 싫어. 이러면은 며칠 안에 해야 된다? 90일 안. 제가 간단하게 3달이라고 말씀드렸죠. 3달 안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처분이 나한테 날라온 날로부터 나는 몰랐지만 우편함에 들어온 걸 몰랐지만 내가 우편함을 1년 동안 조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뭐가 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송 제기를 못해요.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180일 아니냐 이렇게 남기신 분이 있는데 그건 행정심판하고 소송을 헷갈리신 거예요. 행정심판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지만 행정소송은 1년입니다. 나눠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241페이지의 제소기간은 다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아시는 것만 읽으시되 두 가지 페이지를 함께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103페이지를 한번 꼭 봐주세요.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무효랑 취소의 구별이었어요. 무효랑 취소는 왜 구별한다?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다? 무효라는 애들은 이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든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든 계속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국가는 좀 불안정하겠죠. 국민도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원칙은 주로 뭐다? 가장 99%의 사건들은 다 그냥 90일 안에 들고 가서 취소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90일 안에 들고 온 사건인지 먼저 봐줘야겠죠. 그죠? 그 안에 제기했을 때만 법원에 소장이 접수가 됐을 때만 이게 판사님이 집에 각하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63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소송 요건을 지금까지 쭉 공부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셔야 되는 개념이 바로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판사님들이 진짜 심리를 해서 너의 말이 맞아 틀려라는 걸 하기 전에 보는 게 소송 요건인데 이걸 못 갖추면 뭐가 된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예요. 각하. 각하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 말을 뭉쳐가지고 하면 한자어가 생각이 쉽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각은 포기랑 퇴각 두 개를 합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뭔가 지금 너의 말을 내가 들어줄게라는 게 인용이라면 아, 이 말은 조금 들어주기 힘들어 라고 해서 버리는 느낌. 이게 포기 더하기 퇴각 합쳐가지고 기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각하 같은 경우는 퇴각 더하기 하명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집에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너의 말이 안 맞아 라고 내가 포기한다는 느낌보단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기각과 각하는 뭐가 차이가 있죠? 하자랑 기자가 차이가 있잖아요. 각자는 공통이지만 그래서 기자는 포기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판사님이 보긴 봤는데 네 말을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 이런 포기의 느낌이고 각하라는 거는 아니 기본적인 요건 좀 갖춰오셨어야죠.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하명의 느낌이 조금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두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소송 요건 4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인류형을 가지고 내가 이걸 못 갖추면 뭐가 된다고요? 판사님이 집에 돌아가 라고 하는 163페이지에 각하 판결을 선고한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공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이번 시간 공부했던 걸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행정소송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한 게 1유형, 이번 시간에 한 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국가가 가장 고정적이고 전통적인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가 국민에게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처분을 했을 때 처분의 종류는 크게 2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말로써 하는 걸 처분이라 그러는데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나한테 허락을 해줄 때 근데 이 침익 처분이 되려면 뭐가 된다? 명령하는 처분이거나 허락을 도로 뺐을 때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때 이게 침익 처분이라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은 내가 불량식품을 판 적이 없음에도 즉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 적이 없음에도 영업정지 15일 받은 데 대해서 열받아가지고 법원에 찾아간 케이스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는 제소기간을 먼저 따지겠지만 여러분은 4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다? 바로 대상적격. 두 번째 원고적격은 원래는 따져야 되지만 인류형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세 번째 협의의 소익은 오히려 인류형에서만 문제가 돼요. 다른 유형은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이 유형에서 가끔 문제가 되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것들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 번째 요건이 협의의 소익의 특징은 뭐였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지 반드시 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요건이 제소기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원칙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시거나 정리가 아니면은 내가 복습의 차원에서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인류형에서의 대상적격 부분은 실제는 최협의의 행정행위, 즉 하명, 특허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만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아닌 사실행위라든지 아니 행정입법이라든지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사실행위 중에서도 단전 단수 조치, 행정입법 중에서는 행정계획 중에는 구속적인 행정계획, 행정입법 중에는 처분적인 행정입법, 즉 처분조례 이런 애들이 예외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법 전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심하면 뭐가 된다?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전체를 헌법소원으로 일단 받아주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물론 여기도 예외는 있어요. 바로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은 헌법소원도 안 받아줘요. 이것들도 여러분들 심화학습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조금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원고적격 여기서 아예 문제 안 된다는 건 똑같고요. 세 번째, 협의의 소익 단계에서 좀 심화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협의의 소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의 기간이 지났지만 뭔가 가중적인 제재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케이스, 지금 요 오늘 들었던 영업정지 사안,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명예라든지 신용 이런 데 중대한 어떤 손실을 가져올 때, 즉 아까 퇴학 처분 사례 이런 사안에선 예외적으로 판례가 협의의 소익을 인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하게 심화학습 또는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많았고 좀 본격적인 공부로 좀 넘어갔는데, 제가 그래도 가급적이면 쉽게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유형들 설명드리면서 행정소송 전반적인 사항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입문하기 쉽거나 또는 정리하는 용도로 쓰실 수 있게 계속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업로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엔 저희가 이유형, 거부 처분에 대한 어떤 취소 소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말이 좀 안 나오는 날이었는데 양해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